올 상반기 2030 세대가 유동성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다가 결국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 정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시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그 결과로 방송 매체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길라잡이 눈을 의심할 만한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표시한 도표인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모습과는 그 변화되는 모습이 급변하고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을 갖던 중에 그 변화 주체가 2030 세대라는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중 약 42.3%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아파트를 샀다는 통계입니다. 사실 기성세대인 저로서는 이런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제정신일까요?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정부가 잔뜩 겁이 나서 대출문을 꽉 짠 건 이 상황에 앞으로 내 집값 올려줄 다음 매수자는 돈을 구하지 못해 집값은 그대로일 테고 그나마 새 정부에서 대출 규제 숨통을 좀 틔워주려고는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 일제히 대출 이자를 올리는 상황에 또 연말쯤에 이건 못 견딘 2030 세대가 하나씩 급매물을 내놓아 가격이 하락이라도 되면 선뜻 올랐던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서 결국 초기값으로 리셋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인데 혹시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 재산과 미래 급여를 담보로 정말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4월에 매수한 2030 세대의 매수 결정은 아마 이런 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2030 세대가 로또 분양받아 집 사기는 사실 점수가 낮아 불가능했을 것이고 15억이 훌쩍 넘어가는 새 집을 대출받아 구매하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하니 아마도 수십 년은 된 구축을 구매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당장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기도 했지만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법제화한다고까지 하니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투자는 역시 정부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순항할 수 있다는 말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불안감일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점심시간 식사 테이블마다 마치 온 나라가 축제인 것처럼 아파트 가격만 이야기했던 일들 기억하시죠? 잘 사는 처가도움으로 강남 언저리에 아파트를 산 김대리가 올해만 10억이 올랐다는 이야기, 월세 전전하던 입사 동기가 영끌에서 산 노원과 아파트가 따블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벼락거지가 된 자신이 죽도록 미웠고 왜 용기가 없었을까 하는 자책으로 시작해서 지원도 못해주는 부모와 처가까지 싸잡아 원망했다가 결국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마저 싫어져서 이번 선거에서 모두 바꿔버리겠다고 혹시 결심까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새 정부는 부동산 규제도 풀어주고 재건축도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한참 집값이 들썩였죠. 혹시나 머뭇거리다가 지난 벼락거지 신세에 면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집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 정말 옳았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죠. 내 미래급여 수익까지 끌어당긴 대출금을 투자하는 것인데 주변 공인중개사나 아는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나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 키워드였던 GTX와 연결된 수도권 아파트를 사례로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 인근에 있는 인도건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인도건역은 GTX C노선의 수혜 지역으로 GTX를 바라보고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손꼽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작년 8월에 12억 4천만 원을 찍었던 것이 1년도 안 돼서 8억 4천만 원으로 무려 4억이나 빠졌습니다. 4억이면 구매 당시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일 것인데 이제는 대출금은 사라지고 이자만 갚게 생겼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인덕원 마을 삼성의 경우는 작년 9월에 10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올 3월에는 8억 5천만 원으로 2억이나 빠졌으니 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GTX 사업은 앞으로 준공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정치적 사회적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 민원에 따라 사업기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로지 GTX 사업만 바라보고 투자했다는 것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 두 번째는 국내외 경제 상황, 세 번째가 정부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주식과 같이 오늘 사고 내일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의 극대화를 고려할 경우 양도세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한데 GTX 사업과 같이 이벤트성 호재로 인해서 집을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해보겠다는 추진일 때부터 제1바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30 이 사람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금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거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매도자는 아직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매수자는 그 가격이 아직 고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되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막상 집을 사려고 해도 방송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한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 의욕은 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다주택자에게도 대출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매수세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부작용입니다. 정부가 분상제 완화라는 기조는 이미 팩트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분상제 완화가 시행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재건축은 활성화되고 그만큼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분상제 완화로 인해서 루토 총액은 사라지고 시세에 맞는 분양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부터 또는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부터 미분양이 발생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나오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하락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 7%씩 하던 대출이자를 말하는데요. 그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만 다 극복하고 버텼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리대금 같은 대출이자 7%를 지금의 2030 세대가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크게 다릅니다. 그때 대출금은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된 지금과는 대출금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대출금도 거의 2배 이상은 되니까요. 한마디로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원금 분할상환하면서 갚을 수 있는 소득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연준에서는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고 이제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맨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의 발단은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입자 전세 만기 3개월 전쯤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전화일 것이죠. 그런데 세입자 똑똑합니다. 시세 알아보니 전세금 1억은 낮아졌습니다. 당연히 가격 협상을 위해서 이사 간다고 하겠죠. 신용까지 대출받아 산 집주인, 그래도 작년 한 해 3억이나 올라서 꿈같은 시간 보내기는 했는데 다시 3억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직은 이자만 손해보았습니다. 이제 믿는 구석이야 부모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 뻔하겠죠? 당황했지만 그래도 형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해보지만 요즘 세상에 돈 싸놓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돈 없다 합니다. 배신감이 몰려오겠죠? 점점 서운해집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집을 내놓습니다. 손해는 볼 수 없으니 시세도로 내놓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 만기일입니다. 세입자 전화 일부러 한두 번 안 받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등기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뭔가 해서 열어보니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법원 송달 서류입니다. 이건 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전화하고는 뭐라 쏘아 부었더니 도리어 임차인 경매 신청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 정말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부터 알게 됩니다. 부동산에 급매로 다시 바꿔 내놓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오라는 전화는 안 오고 임차인이 대신 전화 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경매 신청한다고 합니다.
사정사정해서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 부탁을 하죠.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초급매로 팔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이게 정리되면 다행이죠. 욕심 때문에 더 버티기라도 한다면 경매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닥칠 당신의 미래입니다. 이젠 주변을 돌아보세요. 임차인과 싸우기 전에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부자인 처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도저도 아닌 것이라면 당신은 곧 부모에게도 처가에게도 또 형제에게도 신뢰를 잃은 골칫거리가 되게 됩니다. 특히 처음 겪는 이 상황에 배우자에게 싫은 소리라도 한번 하게 되면 그 관계 만회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젠 불편하다고 상황을 애써 모른 척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당신이 저지른 선택에 대해서 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30 세대 올바른 선택으로 앞으로의 희망을 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